여러분들 지금 처음이라 천천히 가더라도 저 뒤에 가면은 속도가 붙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있던 내용을 공부를 안 하시면 뒤에 있는 내용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이해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몇 페이지 안 넘어가지만 안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하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권법 다시 볼 때는 앞에 부분에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 복습 꼭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이제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물권의 종류와 이제 분류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그 이제 박스에 보세요. 박스에 보시면 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점유권이 있죠. 네,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눠지고 본권에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소유권은 우린 다른 말로 완전물권이라고 그러고요. 그 나머지가 다 제한물권입니다. 그래서 완전물권, 제한물권. 예, 그리고 타물권이라는 얘기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완전물권, 제한물권 또는 소유권, 제한물권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한물권 안에는 두 개로 또 나눠져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으로 나눠져요. 거기다가 좀 하나 좀 써주실래요? 거기에 용익물권 앞에 위에다가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세 개를 좀 써주세요. 사용, 수익, 처분. 예, 거기서 보면은 사용과 수익 두 개가 있을 때는 처분이 없는 경우, 그 처분이 없는 경우가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담보물권은 사용이 빠져요. 예, 수익 처분만 있어. 수익 처분. 예, 수익 처분 그게 이제 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은 제한물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세 개, 사용, 수익, 처분 이게 세 개가 다 있는 게 소유권이에요.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제한물권이 됩니다.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박스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100% 다 외우셔야 돼요. 100% 다 암기하세요. 암기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조건 외워서 오셔야 돼요. 자, 이제 그 위에 보시면 이제 본권과 점유권, 본권과 점유권은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본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측하세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지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 그게 뭐예요? 본권이다, 본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의 유무, 측하세요. 권한의 유무. 권리의 원인, 권리 원인에 대한 유무예요. 예, 권한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이제 체크하세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점유권이고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본권입니다. 본권. 자, 그러면 본권을 다시 볼게요. 여기서 완전 구분해 주셔야 돼요. 구분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본권과 점유권에 대해서 기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가끔 나옵니다. 가끔 시험에. 자, 구분합시다.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고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면은 권한이 있어야 돼.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권한이가 뭐예요? 권리의 원인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고, 자, 본권을 보세요. 본권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 구분되나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있죠. 지배하고 있는 그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점유권하고의 점유권은 뭐예요? 권한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사실상 지배하고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떻게 됐어요?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권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권입니다. 본권. 그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자, 여러분들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기말 문제 풀이에 의해서 좀 이제 더 디테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아니면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 권리와 상태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소유권과 제한물권. 자,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보시면 소유권은 개체인 물건을 물권이 아니라 물건이죠.
객체인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물건이 갖는 사용가치, 사용가치가 나왔고요. 체크하시고요. 교환가치 체크하시고요. 그 전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한물건은 소유권이 갖는 권능의 일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그죠?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세 가지 얘기했죠. 권능 세 가지 얘기했죠. 사용, 수익, 처분. 사용, 수익, 처분 세 개 얘기했죠. 예, 이게 권능입니다. 권능. 그거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권리. 그게 제한물건인데, 그 중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권능의 일부죠. 일부. 예, 일부입니다. 세 개 중에서 하나가 탈락되는 거예요. 그게 제한물건입니다. 자, 용익물건하고 담보물건을 구분해 볼게요. 거기 이제 박스 봅시다. 용익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되어 있고, 담보물건은 다시 두 개로 나눴죠. 두 개로 나눠주기는 어떻게 돼요? 유치권, 직권, 저당권이 되는 거죠. 근데 두 개로 나눌 때 하나는 법정 담보물건은 뭐예요? 유치권이죠. 그 다음에 약정 담보물건은 질권,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담보물건, 유치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약정이라는 건 뭐냐면 사인 간의 임의를 정하는 거예요. 사인 간의 임의를 정한 거는 질권하고 저당권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유치권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용익물건하고 담보물건을 보시면, 제한물건은 용익물건, 담보물건으로 나눠진다. 용익물건은 물건이 갖는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갖고 있고, 자, 사용가치 체크하고요. 사용가치 체크해 주고요. 자, 담보물건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물건이 갖는 교환가치입니다. 교환가치. 네. 그래서 하나는 사용가치, 하나는 교환가치. 이렇게 해서 이제 용익물건, 담보물건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제한물건에서.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부동산 물건하고 동산 물건을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부동산 물건, 자, 물건의 개체가 부동산이냐 동산에 따라서 구별해요. 그리고 부동산 물건은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나, 자, 체크하세요. 부동산 물건 체크하고, 공시에 의해서, 등기에 의해서 공시, 등기에 의해서 공시. 또 체크하세요. 동산의 물건은 체크하세요. 점유로 공시, 점유로 공시. 예. 점유하는 거는 거기에 있으면 돼. 내가 이걸 갖고 있죠. 이거 점유한 거예요. 이걸 점유하는데, 점유. 이건 내 손에 두는 거지. 이거 점유했다 그래. 점유. 이게 점유입니다. 그래서 동산 물건은 점유고, 부동산은 등기에 의해서 공시합니다. 자, 우리 이제 법조문 잠깐 볼까요? 185조 맞죠? 우리 186조를 봅시다. 186조. 법조문 볼게요. 186조. 보이나요? 186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라고 나왔죠. 지금 책에 뭐라 했어요? 부동산의 물권은 등기에 의해서 공시라고 나왔죠.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을 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저기 민법 총칙을 배웠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나올 거예요. 예.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뒤에 또 나옵니다. 내용이. 자, 187조 볼게요. 그런데 보세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이 나오네요. 등기하지 않아도 부동산 물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 물건은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기도 하지만 등기하지 않고도 공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하지 않고도 공시가,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하지 않은 것도 있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85조 187조가 있는 겁니다. 자, 187조 볼게요. 뒤에서 한번 더 나옵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요때 판결은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그러니까 기타 법률의 규정. 이렇게 해서 5가지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이렇게 5가지죠. 5가지. 요거 꼭 체크하시고, 이거
기말 문제의 객관식은 100% 나와요. 100%.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100% 나옵니다. 암기상이 암기상. 자, 이러할 때는 부동산에 관한 187조를 보는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나 자, 반어법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처분을 못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처분을 하려면 등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86조, 187조를 봤어요. 자, 다시 책으로 옵니다. 부동산 물권은 등기위에서 공시되나 동산 물권은 점유로 공시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상이하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이외에도 물권 변동의 요건 등에는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측에 볼게요. 민법 위에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을 봅시다. 우리 민법 그 위에도 물권을 인정하는 게 있었죠. 자, 그 이외의 법률을 볼게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권법상의 공장저당권, 광업저당권. 이게 뭐냐면은 공장저당권법상의 공장저당권, 이게 공장 및 광업재단이라고 해서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 및 광업재단에 대한 저당권법, 이 법입니다. 법. 이게 하나의 법이에요. 법.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세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권법 하면 나와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공장 저당권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광업 저당권이라는 항목도 있어요. 그 법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장 저당권하고 광업 저당권은 다 물권이에요. 하지만 어디서 얘기하는 물권이에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권입니다. 민법에서 얘기하는 물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권이에요. 자, 상법에서 얘기하는 물권이 또 있다는 얘기네요. 상법에서는 어떤 물권이냐면은 상사유치권. 여러분들 2학년 때 가면 상법 배워요. 상사유치권. 이걸 앞에 민사다 그러면 민사유치권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민법에서 얘기하는 유치권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유치권 있죠. 물권, 유치권. 이거는 민사유치권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구분하려면은.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때 이제 상법을 배우면은 상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상사유치권이고,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민사유치권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제 민법에서는 민사란 말 빼고 그냥 유치권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건 상사질권. 자, 우리 민법에서 질권 있죠. 그 민사질권이 오히려 상사질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법에서 나오는 상법 안에 주식회사법이 있어요. 거기 이제 주식질권이 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하는 거죠. 그 질권. 그 다음에 선박저당권이 있어요. 선박저당권. 선박저당권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상법상에 있다 그랬죠. 선박에 관한 법은 상법이 있습니다. 상법. 상법에는 그 항공기도 있고 선박도 있고 거긴 다 상법에서 규율해요. 그래서 상법저당권, 그 다음에 선박저당권, 그 다음에 선박채권자에 대한 우선 특권, 이건 다 상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 자동차 외에 여러 개 있다 이거죠. 그래서 특정 동산, 그냥 자동차 이외에 선박도 마찬가지. 선박 25톤 이상이면은 그것도 그거는 자동차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특정 동산, 움직이는 거죠. 선박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25톤 이상은 저당권법상에 소형 저당권법, 소형 선박 저당, 그 다음에 자동차 저당, 항공기 저당, 건설기계 저당, 광업법상의 광업권, 조강권, 그 다음에 수산업법상의 어업권, 이런 것들은 다 특별법에 각각 법에 의해서 규율하고 있는 물권입니다. 민법에서 얘기하는 물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외에 각각의 특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물권이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구분만 해주세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관수법상의 물권. 자, 관수법상의 물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관수법상의 물권 중요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관수법상. 자, 체크하세요. 판례가 인정하는 관수법. 판례가 인정하는 관수법상의 물권이에요. 거기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분묘기지권 나오죠.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에서 이제 판례가 나오죠.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보세요. 이럴 때 이제 판례를 하나하나 이제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 판례가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그 책에도 처음에 이제 머리말에서 나왔던 것처럼
판례에 대해서만 기재만 했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안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판례 번호만 기재했다고 돼 있어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판례를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찾아봐 줘야 돼요. 찾아봐 주면은 이 책을 읽어보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그 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냥 법정지상권이 있고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체크하세요. 분류기준권 체크하고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 체크하고 판례 다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양도담보 중 대물변제 예약형에 의한 부동산 양보담보를 제외한, 네, 이걸 제외한 겁니다. 이건 보세요. 대물변제 예약형, 이걸 예약을 한 대물변제를 예약을 위한 부동산 양도담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외한, 그 다음에 동산 양보담보, 그리고 이제 이걸 보통 부동산 양보담보, 이것이 해당돼요. 근데 여기서 대물변제 예약형인 부동산 양보담보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꼭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설명 나오네요. 대물변제 예약형인 부동산 양보담보는 가등기 담보법 제정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물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게 물권이지만 관수법상의 물권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간수법상의 물권이었다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가등기 담보법에 제정돼 버렸다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법에 거기 제정됐기 때문에 그 다음엔 관수법상의 물권법에 탈락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뭘 이제 눈치채야 되냐면은 관수법상의 물권이 지금 5개가 있다 그랬죠. 이 5개도 하나하나 줄어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 법에서 이 관수법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관수법은 나중에 법률로 제정되면 관수법에서 탈락됐다는 얘기예요. 탈락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탈락된다는 얘기는 관수법의 물권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나왔잖아요. 가등기 담보법에 제정되면서 대물변제 예약형에 있는 부동산 양보담보는 거기서 제외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건 계속 나오겠죠. 시간 가면서. 그 외에도 미등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점유보호 청구권, 자, 경작권에 대한 점유권정 효력, 이런 것들은 다 인정된다는 겁니다. 예. 판례가 간수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는 이게 이제 문제에 잘 나옵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그 간수법상의 물권이 아니니까 이게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온천권,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이용권,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 소유권을 주라는 간수법상의 물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에요. 예, 이게 미등기면서도 무허가 건물. 이럴 때는 그 양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간수법상의 물권, 이런 것들은 다 간수법상의 물권으로 안 본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그 다음에 사도 통행권. 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통행권 있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통행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골목길이 통행료내라고 막 하는 경우가 있죠. 가끔 나오죠. 가끔. 내가 평상시에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펜스 치는 거예요. 펜스를 딱 쳐놓고 골목길을 못 지나다니게 펜스 쳐요. 그리고 통행료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도 통행권입니다. 근데 이거 인정 안 해요. 관수법상의 물권을 안 봅니다. 물권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판례는 다 한번 확인하세요. 자, 이제 2절입니다. 1절은 끝났어요. 1절은 끝났고 이제 2절 봅시다. 물권의 이제 특성하고 이제 개체를 봅시다. 물권의 개체. 물권의 개체는, 자, 이제 물권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물권과 채권이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 그래서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데 큰 의의가 있어야지. 여기서 또 물권이 뭐고 채권이 뭔지 이걸 구별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권과 채권은 그 내용과 법률상에 넘기십시다. 규율 목적이 서로 규율하는 그 목적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요걸 구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것도 시험에 곧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유권과 같은 물권은 채권과는 그 성질의 본질에서 구별되죠. 완전 구별돼요. 이건 완전한 물권이거든, 소유권은. 자, 그러나 보세요. 제한물권, 특히 담보물권에 있어서는 물권 기능적으로 채권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겁니다. 담보물권. 우리가
우리가 지금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있었죠. 여러분들은 아직 안 해오셨겠지만 물론 애오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담보물권은 뭐였어요? 예? 담보물권, 법정 담보물권이 뭐였어요? 유치권이었죠. 약정 담보물권 뭐였어요? 질권, 저당권이죠. 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세 개는 채권하고 아주 밀접하다는 거죠. 어떨 때는 이게 채권이기도 하고, 물권이기도 하면서 채권이기도 해요. 예, 이런 것을 이제 구별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예컨대 채권 담보를 위해서 대물 예약에 대한 예약을 하고 그 채권을 물권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를 한다는 거죠. 가등기 담보법에 이제 이게 나왔다는 거죠. 가등기 담보라는 거 있죠. 가등기 담보를 하게 되면 또는 물권의 본질은 소유권 등 본권에서 그 본질을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지배 가능성이라든가 점유권이라든가 점유권에서 실질을 이루게 되는데 그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 지배가 다르다는 점도 유의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서 살 수도 있죠.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많죠. 그런 경우 많죠. 예.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이제 채권하고 이제 물권을 구분하는데 여기 점유권하고 준점유권의 실질이 이루어지는 거, 실질을 지배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공사하다가 그 공사 비용을 안 줬어요. 그러면 돈 줄 때까지 나 이거 철수 못해, 나 안 나가 해가지고 거기에 눌러 있는 사람 있죠. 그러면 소유자가 있고 거기 이걸 이제 유치한다 그러거든요. 유치하는 게 이제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점유권이나 준점유권을 가질 수 있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게 지금 물권하고 채권이 서로 물려 있는 거죠. 지금은 돈을 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유치권은 사라지죠. 예, 이런 거죠. 근데 그게 꼭 물권으로, 우리가 물권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건 어느 특정인한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주장하는 건 어떤 특정한테만 해당되잖아요. 그게 물권이 아니거든요. 물권이 아니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데서 이게 지금 경계선이 넘어갈 때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권과 채권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권의 특성부터 먼저 파악해 봅시다. 물권의 특성은 독립된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배타적이고 절대적. 예, 절대적의 반대말은 상대적이죠. 그래서 채권은 상대적이라 그래요. 예,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이에요. 물권은. 채권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거죠. 하지만 상대적은 어느 특정인한테만 적용되는 거죠. 예, 이게 절대적이에요. 아니,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배타적이면서도 절대적이다. 배타적인 건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한 관념적 권리이다. 이게 물권입니다. 채권으로서의 물권과 지배권으로서의 물권, 그리고 절대권으로서의 물권 봅시다. 지배권으로서의 물권, 재산권으로서의 물권, 지배권으로서의 물권, 절대권으로서의 물권, 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봅시다. 자, 재산권으로서의 물권. 물권은 특정에 독립되는 물건 자체를 개철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를 실현하면 그거 자체를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우린 대부분 이제 이 물권과 채권을 재산법이라고 해요. 재산법. 특히 이제 물권은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자, 거기에 비해서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에 대해서 개체를 가지고 있고 권리를 실현하는 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물권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과 채권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 서로 다르죠. 보세요. 물권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은 특정의 독립되어 있는 물건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채권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은 특정인의 행위예요. 특정인의 그 행위를 개체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돈을 받아야 돼.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특정인의 행위 있죠. 돈을 받는 그 개체. 그게 채권이에요. 채권. 예. 채권이에요.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실현하게 되는 재산권이 채권이고, 내 특정인 독립되어 있는 물건,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겠죠. 부동산도 포함되지만 그 특정되어 있는 독립된 물건, 그 물건 자체에 대한 개체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물건의 재산권입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자, 예외가 있죠. 예외를 보면은 재산권의 자체를 개체로 하고 있는 물건으로서 권리 질권,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준점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목적으로 하고, 이런 지상권, 저상권을 목적하고 있는 좌상권. 이런 것들은 다 예외상인데, 예외상. 이 재산권의 물권에서 예외상이에요. 자, 하나를 뜯어볼까요? 보시면은, 물권에서 권리질권이 뭐예요? 권리질권. 질권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권리질권의 대표적인 게 은행에 있는 돈을 봅시다. 은행에 있는 돈. 내가 예금을 했어요. 예금을 했는데, 그 예금한 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할 수도 있죠. 그때 은행에서는 내가 만약에 1,000,000원을 예금했어요. 근데 90%가 이제 담보대출이 돼. 그러면 이제 900만원을 내가 대출할 수 있죠. 하지만 그대로 은행에는 1,000만원이 있죠. 1,000만원이 있지만 내가 900만원을 뺐죠. 예, 900만원을 뺐어요.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거기다 질권을 설정해요, 은행에서. 예, 그게 이제 그 권리를 이제 질권을 설정합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독립되어 있는 물건 자체에 대한 개체냐 이거죠. 예, 그건 아니죠. 지금 그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900만원을 대출하더라도 900만원만 설정하지 않아요. 질권은 900만원 설정하시고 한 130% 정도 설정을 합니다. 질권이. 그러면 한 930 정도를 이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돈을 안 갚았다면 930만원에 대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70에 대해서 70만원이지 70만원 70만원에 대해만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지 930만원에서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은행이. 왜? 은행이 지금 대출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질권입니다. 질권. 그거는 이제 345조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에 373조까지가 물건이었죠. 그러면 그 물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럼 뭐예요? 이건 권리질권은 질권에서 설명할 거예요. 질권에서. 우리가 이제 물권에서 질권 설명할 때 이 권리질권을 또 배우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배웁시다. 그 다음에 재산권의 준점유 보세요. 재산권의 준점유 210조지. 210조는 우리가 185조하고 373조 그 사이에 있죠. 예, 그죠? 그래서 요것도 준점유도 우리가 이제 좀 배웁니다.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당권은 371조에 있어요. 371조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을 또 배워요. 이건 다 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것 이외의 사항들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물권은 특정한 독립된 물건 위에만 성립하죠. 물건은. 그래서 특정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흔히 물권 일권주의라 해요. 물건 하나의 권리가 있다 해서 일물 하나의 물건에 일물 하나의 권리 일권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원칙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정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이제 물건의 배타적 효력을 공시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등기 보면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등기가 존재해요. 하나의 등기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물 일권주의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지배권에 대한 물권 봅시다. 지배권. 물건은 타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권리 주체가 권리의 개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물건은 아니지만 지배권에 대한 무채 재산권도 이와 유사하다. 같지는 않아. 유사한 거. 이 무채 재산권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채권을 볼게요. 채권은 하나의 권리죠. 권리. 위에서 보세요.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라고 그랬죠. 특정인의 행위. 그 특정인의 행위.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 그렇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 그걸 뭐라 그래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청구권이라고 해요. 청구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급부 청구권입니다. 급부 청구권. 네. 그래서 그러한 채권을 급부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거 다시 얘기해서 특정인의 행위, 특정인의 행위, 그걸 이제 급부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통해서 비로소 물건의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지금 채권입니다. 다시 볼게요.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통해서 채무 이행은 뭐냐면 빚을 갚았다는 얘기예요. 빚쟁이가, 채무자가 빚쟁이입니다. 지금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를 이행했어요.
빌린 빚을, 그냥 채무는 빚이거든. 예,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빚을 이행을 했어요.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행이라는 건 갚았다는 얘기예요. 이행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행을 했으니까 어떻게, 그 물건을 다시 취득하죠.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통해서 채무 이행을 했기 때문에 물건의 지배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 누가 가지고 있어요? 채권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채무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 자 보세요.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통해서 비로소 물건의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 권리, 이 권리는 지금 채권자가 가지고 있나요? 채무자가 가지고 있나요? 위에다 게시판에다 써주세요. 이 권리 지금 채권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채무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해 못하면 제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 조용한 거 보니까 지금 막 둘 중에 하나 찍으려고 하죠. 아무거나 찍으세요. 문장 자체를 보세요. 지금 뭘 했어요? 지금 뭘 했습니까? 돈을 갚았다 그랬죠. 자, 돈을 갚았죠. 그리고 비로소 물건의 지배권을 취득했죠. 그럼 누가 가지고 있죠 지금? 자, 돈을 갚았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비로소 물건의 지배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가지고 있죠? 저 혼자 떠드나요? 아니면 아직 찍을 준비가 안 됐나요? 아무거나 찍읍시다. 자, 여기까지 찍고 좀 쉴게요. 자, 찍읍시다.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게시판은 조용하고, 예, 예, 좋습니다. 채무자, 또 다른 의견 가지고 있는 분, 다른 의견 가지고 있는 분, 채권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채권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나요? 예, 맞습니다. 채무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이 어려운 문장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혼자 책을 볼 때, 채권자, 예, 드디어, 예, 한번 찔러본 거죠. 예,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입니다. 자, 보세요. 문장이 왜 그러냐면은, 뭐 일부러 그냥 아무거나 찍어보신 건데, 좋습니다. 설명하라 이거죠. 예,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이제 용어가 나왔죠. 자, 우리 한글말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말로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흔한 말로. 이건 지금, 전공자로서 할 얘기는 아닌데, 비전공자로서 얘기할게요. 비전공자들끼리 하는 얘기들. 자, 빚쟁이가 빚을 갚았어. 그래서 그 물건 가져왔네? 그 누구 거예요? 지금 문장이 그렇잖아요. 빚쟁이가 빚을 갚았어. 그래서 나 그거 가져왔어. 예. 누가 가져왔어요? 빚쟁이가 가져왔죠? 빚쟁이가 빚을 갖고 그 권리 가져왔죠? 그 누구 거예요, 지금? 빚쟁이 거죠? 빚쟁이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채무자예요, 채무자. 자, 그럼 다시 대칭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뭐 전공용어보다 전공용어 아니면 더 쉬운데, 말이. 자, 이제 채무자가, 자, 빚쟁이가, 빚을 진 사람이죠. 빚을 진 채무자가, 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았어요. 채무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지배권, 그 지배권이죠.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채무 이행이 없는 상태에서, 자, 채무 이행을 안 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권리는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죠. 이게 뭐예요? 저당권이죠. 저당권. 그런 거 나오죠. 자, 보세요. 채무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빚을 빌려서, 대부분 빚지는 게 저당이 저당. 내가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거예요. 자, 소유권은 그가 가지고 있죠.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완전하게 가지고 있지 않죠. 완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채권자, 은행 있죠, 은행. 채권자가 은행이잖아. 근데 은행이 그 집을 돈을 빌려줬다 해서 그걸 행사할 수 있나요? 은행이 내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려줬어. 그리고 나서 내 집 마음대로 막 쓰나요? 집에 내 걸 막 행사할 수 있어요? 뭐 A라는 사람한테 막 팔아? 안 되죠. 이걸 지금 행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직접적으로 행사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무 이행이 없는 상태, 빚을 아직 갚지 않은 상태여도 채권자의 권리는 그 물건, 그 건물,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가 또 가르치고 나온 게, 여러분들 혼자 책 보면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 양가를 볼게요. 물건의 개체인 물건을, 자, 요번에 이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직접적으로 또는 지배할 수 없는 경우, 직접적으로 또는 지배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물건의 개체인 물건을 어떻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자, 이럴 때 보세요. 자, 이럴 때를 봅시다. 이제 설명합니다. 직이라는 거 그것보다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용익 권능이, 사용 수익이죠. 용익 권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자, 보세요. 지상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지상권, 우리 지금 설정에다 체크하세요. 설정에다 체크하면, 여기서 또 이제 우리는 뭘 설정했다 그러고, 우리 뭘 설정했다는 얘기하죠. 뭘 설정했다는데, 설정했다는 얘기를 언제 또 쓰는 건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설정했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봅시다. 설정했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뭔가 여기서 설정했다는 건 단순하게 보세요. 제한물건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뭔가 우리가 거기다 뭔가 딱 얹혀놓은 거예요. 설정이란 우리 이렇게 보세요. 한 땅이 있어. 땅에다가 뭔가 거기다 진을 친 거야. 진을 친 게 지상권이죠. 자, 지상권이 땅이죠. 대지에다가 펜시를 쳤어. A라는 사람이 거기다 펜시 쳤어. 이게 나 지상권 가지고 있어. 펜시 쳤어. 예. 그럼 뭐예요? 그게 설정이라는 얘기. 설정. 예. 거기다가 뭔가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 설정해놓은 거예요. 자, 이거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 설정해 있는 경우에 그 토지나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죠? 내가 지상권이나 전세권 누구한테 A라는 사람한테 전세권 설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전세권자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해당하는 목적물을 직접 지배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집주인이 전세해 주놓고 나서 전세업자가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요, 거기다가? 예? 이건 내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막 살아요? 안 되죠. 사용하면 안 되죠. 전세에 들어온 사람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처분은 못하죠. 그게 용익물권이거든요. 사용수익 처분해서 처분을 못하는 게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 그죠? 그래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익도 할 수 있어요. 수익은 뭐예요? 내가 다시 임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다시 전세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가로친 거는 뭐냐면은, 직접 그 소유자가 해당 목적물을 직접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용익 권익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자는 개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 가능성을 잃지 않는다. 그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아까 저당권도 가지고 있었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내가 사용하지 못했죠. 그때는 담보물권이 그렇잖아요. 담보물권하고 용익물권 다르죠. 담보물권은 뭘 못해요? 사용을 못하죠. 용익물권은 뭐 못해요? 처분을 못하죠. 이렇게 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소유권자는 개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배 가능성을 잃지 않아요. 지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지금 뭘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온 사람들 뭘 하고 있어요? 사용 수익을 하고 있죠? 내가 사용 수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사용 수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계속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자, 누가 봐도 외부적으로 봐도 그 물건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그 내용에 상충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절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위에 소유권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소유할 수 없어요. 무조건 A라는 소유자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등기를 보면은 소유권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소유권자가 또 둘, 세 개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제한 물건, 제한 물건. 네. 제한 물건으로 다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상처에서 여러 개의 물건이 절대로 있을 수는 없다. 자, 그러나, 네, 반어법서도 그러나, 채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채권은 제한 물건, 내가 담보를 했어요. 저당권 잡혔어. 하지만 또 A라는 은행에 저당권 잡혀도 B은행에 또 잡힐 수 있죠. C라는 은행에 또 저당권 잡힐 수 있죠. 그런 얘기예요. 저당권에 또 저당권이 있을 거, 저당권에 또 저당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채권이 제가 얘기 저당권의 내용하고 좀 다른 겁니다. 권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권리. 죄송합니다. 저당권은 물건이에요. 이것은 이제 물건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죄송해요. 혼선일까 미안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은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채권은 배타성이 없죠.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채권이 2개 이상 변존할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자, 예컨대 이제 예를 듭니다. 하나의 물건에 있어서 2개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전세권이 병존할 수는 없지만 그 물건을 이중 매매로 두 사람의 매수인이 각각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질 수 있어요. 2개를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권리. 예, 그 권리가 채권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채권을 이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물건을 안 보죠. 채권으로 보죠.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맞는 지문이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물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다 문장으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문장으로 안 나와요. 시험에 그렇게 문장으로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응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무슨 청구권이 채권이면은 채권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 물권이다 그러면 물권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제 얘기를 이해하셨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아마 금방 잊어먹을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은 사법시험이라든가 아마 법무사 시험 그런 데서는 이게 꽃잘 나와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예. 물건과 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막 지문이 막 나오거든요. 물건 채권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게 물건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채권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만 존재한다 이런 지문들이 막 나오거든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물건의 이중매매로 두 사람의 매수인이 각각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채권이죠. 자, 가로 볼게요. 이 경우에는 채권인 2개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중에서 하나만 실현될 수 있고 다른 청구권자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에만 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채무 불이행으로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책은 이렇게만 간단하게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이건 사법시험이라든가 법무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세 번째. 절대권에 대한 물건, 절대권에서 물건. 절대권에서 물건의 특징을 보면, 자, 물건의 특성은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물권자가 자신의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채권은 그렇지 않죠. 채권은 이제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저 밑에 두 번째 줄 내려서 두 번째는, 물건은 어느 누구의 침해로부터 보호돼야 되죠. 보호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 213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그래, 채권은 뭐래 반대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권의 특성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예요? 주장한다는, 모든 사람한테 주장한다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침해가, 누구한테도 침해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다,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주장, 하나는 보호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물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좀 절대권에 대한 특징이, 이건 절대권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는 주장, 하나는 뭐예요? 보호죠. 하나는 보호. 네, 두 개입니다. 두 개 다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간단하게 투표에 뒤에서 또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물권의 대인적에다 좀 체크하세요. 대인적 절대권의 예외입니다.
위에는 대인적이라면 대세적이죠. 대세적, 대인적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대인적, 대세적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대인적이란 말 나오면은 이거는 좀 절대권에서 예외가 되겠구나라고 딱 이미 감 잡으셔야 돼요. 하지만 대세적은 절대적으로 갑니다. 자, 이제 대인적으로 갑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과 같은, 여기서, 처분금지를 가로치세요. 여러분들 처분금지를 가로쳐주세요. 처분금지, 가처분. 우리는 약어로 이걸 가처분이라고 그랬죠. 가처분. 자, 가처분과 같은 상대적 처분금지가 소유권자에게 행해지는 경우, 상대적 처분금지라 했죠. 처분금지. 이게 뭐예요? 처분금지, 가처분과 같은 상대적 처분금지. 지금 절대적이라 상대적이라 했죠. 어느 한 사람한테, 어느 한 사람 소유자한테 행해지는 경우. 그럴 때는 소유자는 이러한 가처분을 위반해서 물건을 처분하면 취득자는 다른 모든 사람에 관한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처분 금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처분의 설명도 같이 한 겁니다.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하나가 다 너무 중요해서 이게 써머리 했던 책이라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10분